지금 뉴스 나오면 지금도 막 뜨겁다고 나오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이라고 하기 그렇고 부동산원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전국의 그런 정부가 하는 데이터는 보통 2, 3개월 늦어요. 네.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서울 부동산을 한번 쫙 돌았거든요. 네. 정말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막 귀도 따갑고 막. 그럼 핵심지부터 좀 이렇게 쫙 도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한강 껴가지고 지금 반응 나타나는 게 강남 4구랑 마용성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물이 퍼져나가는 정도지 뜨거운 건 다 그쪽밖에 없어서 그쪽을 쫙 돌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뜨거운 애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뜨거운 애는 강동구인데 아니 성동구인데 지금 뜨거운 건 강동구예요. 근데 제가 강동구 와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네. 부동산 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 다 틀렸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가가지고 전문가들 다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올 초에 다들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가 있으면 12,000세대니까 네. 당연히 강동구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흔들릴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2018년도 헬리오시티 얘가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18년도가 어느 정도 서울시장이 뜨거웠던 대세상승장이었냐면 옆에 있는 개포동이 주마다 1억씩 오를 때였어요. 2018년도가 서울이 뜨거워서. 근데 헬리오시티가 12월에 입주를 하는데 얘가 10,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좀 안 되게. 네. 이때 2018년 10월부터 서울 이 평균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2019년 4월에 이게 끝나요. 여기쯤이 2019년 4월이고 이 매매 평당가가 2,724로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잖아요. 이렇게 눌러줄 정도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정도. 9,500세대로. 네, 9,500세대로.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송파구만 봐도 2018년 2월부터 끝나는 여기 2019년 3월까지 물론 중간에 조금 더 출렁임이 있었긴 있었지만 어쨌든 끝나서 다시 쭉 올라갈 때까지 봤을 때 거의 1년 정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이럴 정도로 헬리오시티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강력했다, 힘이. 네, 힘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주변 단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 혹시 올림픽 패밀리타운 위치 아세요? 아니요.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규모도 비슷하게 이렇게 쫙 여기가 올림픽 패밀리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얘 들어가면 얘 당연히 영향 받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냐면 올림픽 패밀리타운 31평 기준으로 2018년 10월까지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매매가 14억 1,0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입주가 올림픽 헬리오시티 입주하니까 2019년 3월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이게 내려오잖아요. 3월에 10억이 돼 있어. 10억 9천. 11억이 돼 있죠. 그러니까 3억이 빠진 거야. 저 당시 최저가가 10억, 3억이나 빠졌네. 3억이 빠진 거예요. 그 헬리오시티 입주로.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그 전에 갭이 9억이었어요. 네. 근데 갭이 5억 9천이니까 6억으로 줄어들면서 줄어든 매매 가격 3억이 준 만큼 갭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9억 가진 사람만 진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 5억, 6억 가진 사람도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진입의 기회가 생긴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다들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이미 너무 비슷한 사례고 입지도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사실 헬리오시티랑 둔촌주공이랑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뜨거웠던 상승장에도 10,000세대 정도로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지금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12,000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7,000이거든요. 37,000이거든요. 입주량이 37,000인데 강동구에만 17,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동구가 서울의 입주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강동구가 흔들려야지. 사실 공식적으로 보면 공급이 정말 폭탄일 때는 흔들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안 흔들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그렇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때문에 흔들린 고덕지구 걔네들도 지금 다 정보 좀 뚫었어요. 고덕지구에 물론 그라시움, 아르테운 이런 애들 물론 준신축 구축으로 안 가고 신축 일대 너무 이례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 올림픽 패밀리타운만 그렇게 흔들린 거고 다른 데는 안 흔들린 거 아니냐.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그래서 너네가 잘못 파악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상급지인 엘스로 가서 한 번 더 봤어요. 엘리트? 엘리트.
근데 엘리트 중에 요새 그 마이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엘스가 요새 뜨고 있잖아. 외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엘스. 얘도 상급지잖아요. 헬리오시티보다 상급지잖아. 가락동 아니고 잠실동이야. 그러니까 얘가 2018년 9월부터 얘는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17억 9천. 그러니까 거의 18억이죠. 18억까지 올랐다가 2019년 3월에 15억 8천까지 빠져요. 그럼 한 2억 빠진 거예요. 2억 정도? 네. 상급지인데 2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지 있는 사람도 충분히 헬리오시티에 그걸 할 만큼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전세는 그 얘네들은 좋은 입지니까 전세가가 좀 안 흔들리지만 그 외곽에 있던 애들은 막 흔들려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헬리오시티가 전세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근데 지금 강동구는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안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런 거죠, 그럼? 왜 안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전문가도 다 틀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왜 이래? 그리고 사실 올 초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강동구 진입 시점 이때다라고 해서 엄청 얘기를 해서 올 초에 사실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기다리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을 만들어준 게 되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되게 좀 느끼게 돼가지고 왜 틀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이유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진짜 공급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실거주 그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거기 당첨을 받았어. 그럼 실거주를 바로 해야 돼요.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를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해주면서 3년을 유예해 준 거지. 그래서 3년 안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게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3년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바로 팔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바로 팔지 못해요. 바로 팔면 1,000만 원의 벌금이 들고 그리고 벌금만 내면 솔직히 1,000만 원 내면 되잖아. 뭐 20억짜리인데 25억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벌금을 내고 자기가 당첨받은 금액으로 LH에 팔아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짜 공급으로서의 역할로서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금매가 좀 나아졌으면 지금 시장 같지 않을 텐데 가격이 좀 흔들렸을 텐데 금매가 안 나오는 거야. 팔 수 없는 거지. 조합원 물건만 일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팔지도 않아. 그리고 전세가도 안 늘리거든요. 그럼 전세가는 왜 안 늘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실거주는 3년 유예까지 해줬으니까 전세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안 넣는 거예요. 첫 번째, 대출이 다 나와. 굳이 전세 안 넣고 그냥 대출 받아서 본인이 거주해서 빨리빨리 그 비과세 연한 채워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서 나오면 일시트할 시기가 딱 상승장일 때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서 전세가 물건이 안 나와요. 전세 물건이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보면 매매가 600개 지금 조합원 물건으로 나오지만 가격이 그렇게 싸게 안 나오고 있죠. 지금 24억대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24억대까지. 그래서 지금 매물은 24억에서 25억대 매물이 나와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면 최고가야.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움찔하겠죠? 약간 망설일 것 같은데. 계약서 쓰기가 맞아? 내가 최고가를 쓰면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전고점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8월이 되고 나서 제가 왜 아까 뉴스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고 통계가 늦게 반영이 돼서 뉴스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이미 7월 중순부터 소강 상태가 들어갔거든요. 숨고르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8월 20일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동안에 소강 상태가 왔고 숨고르기가 왔어요. 5, 6, 7이 엄청 뜨거웠어. 빠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반등도 큰 거 알죠? 지금 거래량을 보면 6월 달에 지금 원래 평균이 5,800인데 서울 거래량이에요. 5,800인데 6월 달에 7,200으로 평균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네.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7월도 7,800으로 평균 거래량보다 올라갔어요. 8,000건 된다 했는데 8,000건까지는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7,800으로 됐는데 8월은 지금 790이에요. 얘네 딱 지금 10분의 1이죠. 뭐 아직 8월 안 끝났으니까 집계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7월 달에 6월 달 집계 끝나고 7월 달일 때 이미 얘는 4,000건을 넘었었거든. 이 당시에. 근데 4,000건이랑 비교해도 너무 지금 거래 건수가 적네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8월에 거래량이 확연히 확 줄은 게 이 거래량에서도 티가 난다는 거지.
현장에서도 옛날보단 문의가 뜸해졌고 거래도 좀 뜸해졌어요. 그렇다고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격이었을 때 사람들이 선뜻선뜻 제가 오늘 마포 얘기도 좀 할 건데 마포에 갔을 때 제가 특징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15억, 16억 할 때 사라고 할 때는 안 사는데 10억 되니까 너도 나하고 또 사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매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억에 제일 많이 거래했대. 야, 신기하다 진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마포도 지금 20억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약간 현장은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금 좀 거래도 뜸하고 문의도 뜸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반영이 되려면 9, 10월은 돼야 뉴스에서도 뭐 소강 상태 들어왔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작년에도 한 9월까지 그 특례보금자리론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현장에서는 7월 달부터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예전만큼 뜨겁진 않아 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9월 달 돼서 나타났으니까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막 뜨겁다라고 해서 지금 추격 매수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소강 상태가 숨고르기 하니까 지켜보다가 더 갈 것 같으면 그때 올라타도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지켜보다가 그걸 해도 되니까 내가 지금의 정고점을 내가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흘러가는 소강 상태를 보고 나서 추이를 보고 나서 하반기 조금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형성된 에너지랑 심리 상황상 그리고 지금 강동구 오늘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지금 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강동구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나 그래서 강동구 얘기를 좀 들 텐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에너지가 지금과 같은 게 이어진다고 하면 잠깐 숨고르고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요번에도 책을 최근에 읽은 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의구심을 갖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과거의 모든 상황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코로나19라던가 뭐 갑자기 일어난 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뭐 파산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언제나 나타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치명적인 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을 넘기는 거. 근데 제가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파산 직전의 상황과 지금이랑 약간 비유를 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리먼이 사실은 그때 모기지론이 조금 안 좋아질 거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제 리먼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갑자기 막 찾아가서 뱅크런인 상태가 돼서 이제 파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산하기 전에 3일 전과 그 3일 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그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게 그 책에 나오거든요. 변화가 없어. 똑같아. 근데 모기지론이 안 좋다라는 그 소문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의 심리가 작용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리먼이 파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야. 재무 상태 객관적으로 뭔가 불안함이나 BIS 이런 거 거 있잖아요. 똑같은데 지급 준비율 이런 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똑같았어. 그리고 재정이 뭐 은행에서 불안했던 건 아니야. 근데 그 모기지론 때문에 어쨌든 그 부동산 상황에 뭐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걸로 뱅크런이 돼서 그게 파산을 한 거예요. 지금도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2026년, 2, 3년 후에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크니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심리만으로도 그 리먼을 파산시킨 것처럼 지금 심리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갔다가 그 심리가 어떤 변수로 해서 꺾이면 또 확 꺼질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심리만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서 리스크를 그런 치명적인 리스크는 피하고 가자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정부에서 이제 또 뜨거워지니까 막 뭐 대출 규제를 뭐 어떻게 하네 마네 지금. 네, 그리고 뭐 스트레스성 DSR 9월부터 또 한다니까 부동산에서도 또 그 얘기해요. 지금은 올림픽 파크 포련이 금매가 안 나오고 사람들이 전세 놓는 거야.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유가 대출 웬만하면 다 나온다고 자기들이 확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불안한 게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안 싸지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도 그렇게 싸게 안 내놓는 거야.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전세 내놓는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24억 찍었어?
그래 전세가 50% 돼야 전세가율이 50%는 돼야지. 신축인데 입지가 좋은데 그럼 24억 거래됐으면 12억을 받아야 돼요. 근데 12억 받기에는 강동구에서 지금 12억 전세를 받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차라리 그럼 서울로 가지. 그러니까 더 서울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12억은 어려우면 그래도 10억까지는 받자. 라고 해서 지금 9억 5천에서 10억대의 전세 매물이 나오거든요. 30평대 기준으로. 근데 고덕이 지금 8억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헬리오도 주변에 애는 애들보다 전세가가 낮게 나왔어요. 입주할 시기에. 그럼 얘도 고덕보다는 더 싸게 나올 거다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인 거지. 난 신축이고 더 대단지고 더 입지도 좋은데 당연히 더 받아야지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개포동의 DH 퍼스트 아이파크 그 단지 이름 엄청 이슈가 많이 됐어요. 로또 청약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온 유명한 단지가 됐는데 걔가 6,700세대예요. 그리고 2023년에 입주를 했는데 걔도 2023년에 상반기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전세가가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랑 비슷하게 전세가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한두 달 지나서 오히려 12억으로 시작했다가 30평대 기준으로 12억으로 시작했다가 15억까지 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입주 잔금을 치는 시기가 됐을 때는 이게 전세가가 9억까지 나와요. 9억대까지. 그러면서 막 이제 마지막에 소진을 하려고 좀 힘든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얘도 지금 11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8월이면 아직도 3개월 남았어. 그러네요. 3, 4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지. 근데 11월의 상황을 봐서 작년처럼 좀 또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잔금 치를 시기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전세 못 맞춰서 후달리는 사람은 전세가를 더 싸게 낮출 거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너무 조급하신 분들은 좀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미 7억대, 8억대 지금 요 차트를 보면 뭐 8억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월 네. 2일, 7월 30일이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런 매물은 제가 확인했을 때 없었거든요. 제가 그럼, 확인했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 다 빠졌어요. 9억 5천 10억 이런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9억 나오면 연락 달라고 사람이 기다릴 정도로 8억대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전세를 사부작 이제 집주인분들이 내놨대요. 그냥 일찍 그냥 맞춰놓고 그냥 맘 편히 있자라고 해서 그때는 8억대 매물들이 좀 있었고 지금은 8억대는 다 나갔고 9억대 매물 나오는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9억 10억 가는 거고 만약에 올해 한 11월 입주됐을 때도 분위기가 계속 간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낫고 아니다 좀 작년에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처럼 잔금 치러서 좀 따질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지켜보고 전세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눈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눈치 싸움이 엄청 나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최고점 끊어줄래? 내가 끊어야 되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작업이 될까? 근데 지금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작업해도 안 깎아주는 분위기죠. 나 그냥 안 팔면 되지. 그래서 지금 매도자들의 분위기는 약간 상점에 물건 이렇게 걸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매물을 내놓거든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딱 걸어놔. 팔리면 말고 안 팔리면 그러니까 팔리면 뭐 좋고 안 팔려도 말고 약간 이런 수준으로 상품을 이제 걸어놓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가격에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강동, 마포 뭐 다 이런 강남 3구랑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에 있는 뜨거웠던 지역들은 다분 좀 그런 분위기예요. 직접 찍으신 거군요. 네네, 제가 멋집니다. 5월 말에 가서 제가 이거 찍어 온 거거든요. 뭐 누가 뭐 벽뷰네 원해 해도 이거 지금 공사 딱 된 거 보니까 요 밑에는 지금 다 공사판이고 그리고 아니. 여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멋진데요, 요런데. 그래도 색깔이나 이런 멋있죠? 거는? 색깔이나 이런 거는? 예, 위용이 괜찮더라고요. 오, 멋있네요. 네네. 위용이 괜찮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사실 헬리오시티처럼 가려면 좀 중간에 굴곡이 있어야 되는 지금 24년 시작하고 나서 굴곡 없이 쭉 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출렁출렁한데 아주 약간의 출렁이만 있고 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는 지금 굳건하게 잘 가고 있다. 굳건하게 잘 가고 있다. 굳건하게 잘 가고 있다. 올림픽 공원이 여기 바로 있잖아요. 네. 사실 주변에 서울에서 녹지를 옆에 갖고 있는 데는 많지가 않잖아요.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올림픽 공원 항상 가을에 가보셨어요?
갈 때 막 이렇게. 저는 강동이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아, 여기. 그래요? 네. 한때 여기 핑크뮬리는 아세요? 핑크뮬리? 압니다. 어. 이뻐요 그거. 네, 네. 올림픽 공원에서 이 핑크뮬리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 관광객들도 한참 가고 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근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가보면 아직은 그렇게 막 인프라가 새 것처럼 신도시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근데 기존의 원도심의 그런 오래된 구축들의 상권이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네. 막 삐까뻔쩍하게 돼 있진 않거든요. 이 단지 안과 단지 밖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둔촌 오륜역을 갔더니 네. 요 앞에 봐보세요. 여기 사거리나 다른 데서 역을 이용하려고 하면 지금 얘가 입주를 안 했으니까 주변에서 얘를 타러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요 앞에 정말 너무 무섭게 자전거가 쫙 깔려 있어요. 요 앞에. 지금 사진을 제가 안 갖고 왔나? 로드뷰. 로드뷰로는 안 찍히죠. 아. 그럴 정도로 이 주변에 이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여기가 입주하면 더 활성화될 역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벌써 고덕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올림픽 파크 포리온이 이제 1급지가 됐지. 자기는 2급지 대장. 원래 그라시움이 대장 아파트였잖아요. 강동구에. 자기는 이제 대장 아파트가 아닌 걸 받아들였어, 이미. 올림픽 파크 포리온이 1급지지, 대장 아파트지.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은 2급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리온이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고덕지구의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얘네들도 거의 전고점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거래가 됐고, 최근에도 일주일에 뭐 제가 전화했을 때 지난주에 나 20억 1천 거래하고 20억 3천까지 거래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거래가는 아직 안 떴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두 개 정도 꾸준히 거래가 되는 건 유지되고 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지금 완전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와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향방을 확실하게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아직도 있어. 있어. 지금 여기 852명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오후 1시에 지금 61명을 그새 늘어났어. 호객 노노 지금 켜갖고 860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를. 너무 가고 싶은 거지, 사실. 아까 제가 또, 왜 강동구가 안 빠졌냐라고 해서 첫 번째가 진짜 공급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두 번째가 사람은 상승한다라는 거에 올라타고 싶은 그런 욕구보다 불안과 두려움, 내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을 거다.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두려움에 더 베팅을 하고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막 옆에 개포동이 1억씩 오를 정도로 상승이 큰 시기에도 헬리오시티 입주하니까 가격이 움직이겠지라고 기대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서울만 가잖아요. 지금 서울만 가고 전체적으로 뭐 전국이 불장은 아닌 상태인데 서울의 공급이 2, 3년 후에 부족하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저는 현장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강동구가 그래서 빠질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강동구가 특징적인 게 지금 보면 연두 색깔은 신축, 파랑 색깔이랑 보라 색깔은 준신축, 네, 5년에서 15년. 갈색은 구축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회색은 더 오래된 거. 네. 이렇게 봤을 때 강동구가 고덕지구에서 그라시움, 아르테온, 자이 아이파크, 뭐 베네루체 뭐 이렇게 신축이 몰려 있어요. 연두색. 네네. 마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현에 더클래시랑 프레스티 자이밖에 없어요. 이제 마레프도 준신축급 11년 됐어요. 근데 지금 24년에 가격을 리드하고 상승세를 리드하는 게 지금 마포거든요. 성동구는 전체적인 누적 증감률이 좋은 거지 그 가격을 리드하는 역할은 지금 마포 아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마포의 신축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강동구는 신축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올림픽 파크 포레온 빼고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하나 12,000세대니까 신축이 한 4-5개가 합쳐져 있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파워가. 네. 네, 그러니까 신축이 지금 신축발 얼죽신 신축 대세인 지역에서 있을 때 서울에서 강동구가 트렌드에 딱 맞는 지역인 거죠. 그러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네. 근데 지금 또 어떤 느낌이냐면 막 재건축 재개발 88대책 나오고 막 공급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또 완화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준신축과 구축으로 물이 옆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신축이 가격이 너무 높아. 너무 전고점 빡세. 찍었어. 빡세.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내가 전고점 찍어주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옆에 보면 입지가 여기가 고레일이거든요. 고레일.
여기 이제 좀 확장해서 봐도 고레일도 나쁘지 않거든. 강동구는 입지가 여기 고덕역이 입지가 제일 좋아요. 여기에 인프라라던가 상업지구, 학원과 그 주변의 학교. 학군의 그 강동구의 유명 학군은 강일, 명일, 한영이거든요. 네. 여기 세 개인데 네. 좋잖아. 고레일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라시움이 비싸. 30평대 지금 20억 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1단지, 2단지, 3단,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단지는 매물이 안 나온대요, 여기. 1, 2단지에서 매물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금 16억에서 17억.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넘어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 가격이 보시면 그래도 얘네는 전고점 비스름하게 와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부담되잖아요. 근데 여기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까지도 지금 물이 퍼지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별내선 8월 10날 개통했어요. 역세권 갑자기 초역세권 아파트가 됐어. 근데 얘가 구축인데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얘 아까 강일중 학군 좋다고 했죠. 초역세권. 얘 요거 타면은 이제 잠실까지 27분이면 간대요. 근데 잠실 가면 다른 교통편 이용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서울 어디로 가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입지가 확 좋아진 거죠. 그렇다고 얘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냐? 아니에요. 그럼 얘가 가격이 싸냐? 아니에요. 왜냐면 별내선이 개통하기 전에 이미 반영된 건 다 반영이 됐고 그거 빼고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신축이 가고 요번에 서울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강동구 전체적으로 오른 걸 같이 따라 올랐기 때문에 얘는 별내선 아니더라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더 오를 여지는 없었던 거지. 그래도 좀 유의미한 변화는 작년에는 얘가 구축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17년 차예요. 그래도 10년이면 그래도 준신축급이가 괜찮아라고 하지만 17년 차는 조금 준신축은 아니고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이잖아요. 다소 좀 리모델링 안 하고 들어가긴 좀 그런 단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작년에는 얘가 거래량 순위로 보면 11위였어요. 11위. 거래 많이 된 아파트 순위로 해서 11위였거든요. 네. 지금 몇 위게요? 몇이에요? 4위. 오. 5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다른 신축이나 다른 애들 제끼고. 그럴 정도로 입지가, 그러니까 가격이 막 더 확 다른 애들보다 확 치고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 올릴 만큼 같이 갭을 유지하면서 올라갔지만, 거래량의 순위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 강동구가 여기 신축급에서 준신축급, 구축까지 여기 위에 있는 라인에 여기가 2급지로 이렇게 쭉 물이 흘러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강동구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죽신으로 가야 되냐? 재건축 재개발이냐? 얼죽신 사신 분들이 떨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떨진 않을 것 같은데. 떨어요? 왜 떨지? 일반인분이 나는 신축이 대세라고 해가지고 신축을 샀는데 요새 신축은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축을 사면 신축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요. 일반 준신축급이랑 구축이랑 신축이랑 옛날에는 이렇게 갭을 유지해서 갔다면 지금은 갭이 신축만 이렇게 간 상태이니까 신축에 프리미엄을 주고 갭이 더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신축이 더 약간 비싸게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재건축 재발 구축을 샀으면 그런 프리미엄을 안 주고 사도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신축이 대세라고 해서 신축을 샀는데 얼죽신이라고 해서 샀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는 뭐 88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오니까 이제 신축이 꺾이고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는 거 아니야? 거기는 좀 프리미엄 덜 주고 사도 됐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가 되나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제 채널에서도 저 부동산 스터디 그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88 대책 쭉 한번 훑어 드렸거든요. 네. 걱정을 안 해도 돼. 공급을 뭐 46만 호, 20몇만 호 한다는데 다 6년 후에 하겠다는 거나 이제 그린벨트 해제, 뭐 착공을 독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빌라 무제한 매입. 근데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이제 매입해서 LH에서 이제 전세를 논다고 하면 전세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참 주거의 패러다임이 본인이 원하는 데 살고 싶어 하지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과연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까
해소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세 시장은 좀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매매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죠. 어차피 그 전세 시장 안정화 때문에 하는 거라서. 뭐 LH가 그 빌라 무제한 매입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장사해서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세를 안정시켜서 매매를 좀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사실 그 전세 시장이 무너진 건 사실은 비아파트에 사는 수요가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든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서 오히려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소진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 얼마나 크게 빠르게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네. 전세 시장에서는. 그리고 아파트 전세랑 또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또 구분이 되잖아요. 물론 수요가 몰려온 건 일부 덜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주류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전세 가격도 같이 이렇게 약간 주춤주춤해서 그게 약간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매매가 더 떨어지지 않게. 근데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어. 일반적인 대부분 집주인의 사람들은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그래도 50%, 60% 정도는 전세가를 나와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으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전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올라 줘야 사람들이 좀 매매로 좀 전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그렇게 차오르지 않았는데도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매매로 넘어가려는 수요들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강하고. 근데 그게 신축만 그래요. 다른 지역 가보세요. 신축 외에 구축이나 준신축급들은 조용한 데 진짜 많아요. 안 보는구나. 신축 말고는 아예 보질 않는구나. 그리고 지역도 봐요. 평택이 지금 신축급 애들이 지금 5, 6억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도 보는 거야. 보자. 평택 다시 한번. 과천, 성남, 좋은데. 그리고 광명도 신축만 날라가. 구축은 안 날라가. 그렇게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큰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날라가는 애들은 신축이에요, 거의. 그리고 지역이 좋은데. 나머지 애들은 아직도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수도권까지 번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 부동산 시장만 지금 가고 있고 서울 부동산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 과천, 성남, 광명에도 일부 신축 진짜 딱 거기까지만 움직이고 나머지 경기 남부에서 움직이는 애들 일자리 탄탄한 자급자족 가성비 나오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딱 보여요. 지금 막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가지고 막 밑에 쫙 밀려오고 갭 메우기 가고 전국 불장하고 나 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나 너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쉽게도 아니더라고. 아니다. 네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덜 갔으면은 좀 정책도 규제 완화 정책도 좀 나오고 했을 텐데 뭐 이번에 7월 세제 개편은 엄청 뭐 담아줄 것처럼 분위기 엄청 그러더니 1도 없어. 제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나는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가는 게 딱히 이렇게 반갑지 않아. 내가 서울에 사실 서울에 또 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딱히 반갑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지금은 좀 싸져가지고 낮은 가격에 사서 충분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수가 발생하면 막 변동폭이라 이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더 어려워진 거지.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래서 마음이 좀 썩 좋진 않더라고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의 불안한 두려움이 이렇게 좀 그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더 오른데 지금 빨리 사. 이거보다 너 이제 못 사. 이거 아니면 없어. 그럴 때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이게 심리로 쌓아가고 있는 거라서 더 심리가 막 불붙을지 아니면 좀 약간 심리한테 타격을 줄 뭐나 변수가 뭐 나올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간다고 하면 이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근데 뭔가 심리를 흔들 만한 뭔가 나오거나 지난번에 뭐 특례보금자리론 9월에 끝나고 와서 꺾이는 것처럼 DSR 9월부터 해봐서 생각보다 대출이 이제 좀 안 나오네? 라고 하면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부동산 사장님도 그거 좀 지켜보고 있어요. 대출이 이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가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지금 대출 나온다고 하니까 급한 사람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서울이 1월, 2월, 3월, 4월, 5월, 1, 2,
3, 4, 5, 6, 7, 8. 8이거든요. 7월까지 쭉 가다가 8월에 약간 제가 현장에 말씀한 대로 지금 좀 반영이 됐잖아요. 미쳤다 서울 진짜. 네. 다른 애들도 좀 약간 전세가도 꺾이고 매매가도 약간 주춤하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러네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막 서울 에너지가 경기랑 막 수도권에 퍼지고 있다. 그런가요? 그렇게 같이 그냥 꺾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쏘쏘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아파트 1,000만 원 올랐다, 뭐 2천만 원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파트가 10억짜리야. 그럼 뭐 1% 올랐는데. 그거는 올랐다고 보긴 좀. 네, 요새 뉴스가 약간 좀 일반인이 봤을 때 얼마 올랐다 이러면 상승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고 지방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아직도 영예도 못 오고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그나마 울산만 조금 수도권이랑 비슷한 전북, 충남 이런 애들만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좀 그렇고 요번에 24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기를 이제 좀 잘라서 보셔야 돼요. 1월부터 5월까지는 그래도 한 개 거래되면은 다음 가격 나오고 이거 거래되는 순으로 해서 밑에 근거가 있었어요. 뭐 이제 2억 거래됐으니까 뭐 2억 1천, 2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5월 말부터는 근거가 없어요? 없어.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월 말부터 얘네들이 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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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제가 오늘 지역별로 쭉 조사를 했던 거를 이렇게 쭉 가까웠는데 네. 지역마다 시작한 시기가 좀 틀려요. 강동구는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6월 10일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미쳤대. 아니 쪽지 앞으로 갖고 오시지 왜? 여기 많아서 너무 네. 많아가지고 진짜 다 가져왔어. 공부 많이 하셨네. 이 임장가고 갔다 온 걸 이렇게 또 적어놔야지 안 까먹거든요. 엄청 많이 조사했죠. 네. 제가 후레기 올 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쓰려고 또 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통편집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포는 7월 달부터 7월 초부터 갑자기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딱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마포를 기준으로 한다면 16억이 거래됐어? 그 다음에 그냥 18억, 막 17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억대로 1, 2억을 올려서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것도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마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용성, 강남 3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 아니어도 좀 뜨거웠어요. 강동구는 지금 막 이제 준신축이랑 구축으로 넘어가는 건데 마포를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용산이랑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용산을 예로 들게요. 용산이 마포생활권에 들어가는 도화동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단지는 어떤 진풍경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집이 별로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보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매물이 많이 없으니까 세 팀이 예약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같은 저녁 시간에. 잡은 거구나, 약간. 그러니까 혼자 보러 가면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는데 세 팀이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세 팀이 보통 혼자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이면 둘, 셋, 둘, 셋이 같이 부부가 보러 온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친정엄마나 뭐 시엄마가 같이 보러 가니까 세 팀이 가면 10명이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집 안에서요? 아니, 보고 나서. 경쟁. 그치, 경쟁이 붙겠죠. 아무래도 경쟁이 붙죠. 그래서 경매에 붙듯이 가격이 그 자리에서 막 호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그런 거야. 경매하듯이 막 가격이 그 자리에서 막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 자리에서 그럼 낙찰을 했어요? 뭐 경매하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집을 3명이 딱 보고 간 다음에 서로 눈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 한 사람은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500만 원, 1000만 원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금 쏠게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계좌를 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집주인이 그걸 얘기를 들었어. 딴 부동산에서 나 계좌 이렇게 해서 하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 바로 1000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계좌 달라. 받고 1000만 원 더? 근데 그 옆에 부동산에 또 세 팀이 보러 왔으니까 이 옆에 부동산에서 난 거기서 1000 더. 1000 받고 1000 더? 1000 더. 이런 상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거래를 했대. 그게 7월이거든요. 7월. 7월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겠죠? 이 정도. 그리고 마포 아연 같은 경우는 계좌를 달라고 했대. 그 자리에서 5,000원. 그래서 거래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17억짜리를 봤어요? 20억으로 올린 거야. 이건 뭐야? 안 팔겠다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거래가 무산되거나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6, 7월이 약간 이런 약간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1월에서 5월, 6월, 7월 이렇게. 그러니까 5월 말, 6, 7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늦게 간에는 7월 말까지도 갔겠지만 보통 5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까지. 그 시장이 그런 식으로 완전 과열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그런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네, 사장님들이 진이 빠졌어. 제가 7월 말쯤에 쫙 돌았거든요. 진이 빠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어. 매물 이제 팔 거 다 팔았다 이런 거지. 나는 이제 올해 거 다 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작업해서 팔 건 다 팔았으니까 힘드시고 자기 몸살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모셨다. 딱 그 7월 뭐 첫째 주부터 한 2주 확 뜨겁다가 확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뜨거운 게 어떤 데는 5월 말 6월 초 강동은 6월 초였잖아요. 마포는 7월 초. 그거보다 뒤에 성동구나 용산 이쪽에 가면 7월 중순까지 가요. 뜨거운 게. 그 전까지만 갔어도 억대로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시즌에 들어가면 억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과열됐을 때 5, 6, 7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랑 원래 전세 끼어 있는 매물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싸잖아요. 입주 불가능한 거는. 근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끼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가보면 사장님들이 뭘 물어보냐면 사장님 집 뭐 거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 입주 가능한 거 찾아, 안 가능한 걸 찾아. 이걸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입주 가능한 물건이 별로 없어, 진짜. 근데 입주 불가능한 매물은 그래도 몇 개 있는데 가격이 싸지 않고 얘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막 몇 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재계약했는데 그런 경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실거주에서 입주 가능한 매물이 없고 투자해서 전세 끼어 있는 매물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면 팔게라고 하는 그 물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막 잘 사가니까 메리트 없게 이렇게 됐고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매물이 쌓여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쌓여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좀 그걸 이렇게 잘 물건을 발라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싶은데 요새 뜨거웠던 단지들은 매물이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거나 있어도 가격이 뭐 이렇게 착하지 않고. 그리고 막 사장님들도 이거 집 보러 가도 돼요? 그러면 이거 확인해보고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물이 많이 없고 거래가 좀 그래도 좀 된 편이다. 다녀오신데 정리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지역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일단 다녀오신 데가 성동구, 네, 성동구, 행당, 아니 성동구 다 갔죠. 행당, 마포, 신정동, 노광구, 마레프, 그랑자이. 마장동.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용산, 글씨 막 날렸어. 용산, 지금 뭐 성동구, 그다음에 강동구 아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강동 많이 보셨네요. 강동. 지금은 강동 봐요. 강동 메모 많아요. 강동 사요? 강동이 많네. 네. 강동이네. 네네네. 강동을 강동 이만큼이 강동이에요. 네, 제가 강동구를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조사를 강동입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동구가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지역이라니까요. 이쪽이 아까 신축이었잖아요, 다. 네. 그리고 이쪽이 준신축, 이제 구축, 그리고 여기가 인프라가 다 있고 여기가 구축이고 여기가 이제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가 왜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서 지금 신축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준신축이랑 구축까지 사람들이 넘보고 재건축 재개발에 계속 부채질을 해서 바람을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축까지도 사람들이 보고 재건축 재개발도 보고 있는데 강동구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도 많아요. 리모델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신축으로 트렌드가 가도 강동구, 준신축으로 나와도 강동구, 구축으로 가도 강동구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2017년, 18년에 이제 강동구가 강남 4구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에이 강동구 그냥 말이 강남 4구지 뭐 얼마나 따라가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강남 4구로서의 위상과 완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강동구가 있잖아요. 여기 구리에 사는 사람들, 남양주, 별내, 다산에 사시는 분들,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돈 벌어서 돈을 모으면 나는 어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핵심 더 안쪽으로. 강동구 가고 쪽으로. 싶죠.
그래서 강동구 쪽으로 여기 수요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고, 얘가 한마디로 배우 수요로 가져올 지역들의 약간 하위 지역을 거느리게 된 거죠. 이전에는 약간 그 정도까지 급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게다가 이제는 강동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물이 하남시까지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근데 하남의 특징은 경기도권에서 중부로 편입이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중부권에 있는 하남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밀지구 뭐 이쪽으로 가면 송파 위에 있거든요, 바로. 얘네들은 사실 하남 생활권이라기보다 거기 송파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남은 사실은 경기도 좀만 더 지나면 얘 경기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약간 과천이 경기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고 분당이 경기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거의 서울 생활권이거든요. 그리고 송파, 강동, 하남은 수요가 흐름이 같이 움직여요. 얘가 돈 벌어서 강동 움직여서 송파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만약에 가격 부담을 느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여기는 생활권이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강동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사지구 이쪽이 지금 최근에 또 5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넘어가서. 이제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경기도권도 많이 올라라고 했을 때 하남을 보면 맞아요. 근데 다른 지역도 다 그러냐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판별이 되고 지역마다 분위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보시고 다만 이제 지역 분석을 적인 입장에서 조금 하나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쪽이 고덕이고 여기가 강일이고 여기가 미사거든요.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 더 가까운 건 미사보다 강일이 더 가까워요. 네. 그러면 미사보다 강일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우니까 서울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다. 고덕, 그 다음에 미사지구, 그 다음에 강일지구 순으로. 강일이 왜 가운데 꼈어요. 그 순서대로예요? 입지가 조금 애매해요. 가보시면 딱 느껴요. 왜냐면 고덕은 딱 여기까지예요. 고덕은 딱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강일이거든요. 여기가 미사고 여기가 강일이에요. 근데 강일은 강일역이 있긴 한데 차라리 강일역을 가느니 차라리 이쪽에 있었던 강일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상일동역이나 고덕역으로 가서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차라리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차라리 이쪽으로 가면 지하철역을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권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낀 것 같은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미사가 더 비싸요. 강일보다. 그래서 더 편한가 보다. 인프라적으로도. 네네. 그리고 요번에 이편한 세상 요번에 24년 2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7거주면 3년 유예가 적용이 되기 전에 입주를 해서 막 말이 많았는데 얘가 원래 이름이 상일동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였어요. 근데 이름을 고덕으로 바꿨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강일보다는 고덕이라는 지역명이 훨씬 메리트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고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일의 브랜드보다는 고덕, 미사가 조금 더 입지적인 거나 가격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 여기는 8억이랑 9억이에요. 네. 여기는 8억에서 7억이죠. 네. 위로 가면 더 싸져요. 강일 안에서도 입지가 다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023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6월이 채 집계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5월 말 전의 분위기랑 5월 말 이후에 7월까지 들어간 분위기랑 서울의 분위기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에니까 6월 집계가 채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5월까지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이랬어요. 금관구, 노도강 요런 애들은 퍼렇죠. 네. 분위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이거는 23년 9월부터 늘렸습니다. 네네, 늘렸어요. 왜냐면 23년에 뜨거웠는데 하반기부터 다시 죽기 시작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그럼 6월까지 넣었을 때 그러면 누가 서울에서 아까는 이렇게 빨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하반기에 빠진 것만큼 회복해서 더 오르는 애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성동구, 마포구, 서초구만 빨갛다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2024년 하반기에 빠진 거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가 5월 말까지 집계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이 23년 9월부터 7월까지. 7월을 넣었어. 그랬더니 어때요? 얘랑 차이가 엄청나죠. 많이 나. 빨간 게 확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7월을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서 얼마나 뜨거웠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금천구나 여기 노도강은 펄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4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넣었을 때는 그 앞에
그 하반기에 빠진 걸 빼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21년 9월부터 급락이 시작된 때부터 24년 6월까지 넣었을 땐 서울이 그러면 급락하고 그러면 전국점을 넘어서 다 회복했냐라고 했을 때 10%잖아요. 마이너스야. 아직 그 급락한 걸 다 회복하진 못한 수준이 6월이었어요. 네. 7월 넣었어. 그랬더니 용산구랑 서초구 6월까지 집계가 된 거죠. 7월까지 안 들어갔지. 6월까지만 넣었는데도 용산이랑 서초는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5월 달이랑 7월 달이랑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자.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7월이 다 집계되기 전에 봤더니 이렇게 빨갛게 도봉구만 빼고 다 빨갛게. 그러니까 5월, 6월, 7월이 서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별로 잘라서 보면 서울시장이 얼마나 뜨거웠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강구랑 노도강 애들은 어디까지 물이 들어서 얼마나 에너지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에너지가 크진 않았고 딱 뜨거웠었던 그 시기에는 그래도 같이 영향을 받긴 받았구나. 요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이 분위기를 보니까 와 네네. 진짜 용산 서초 이런데 진짜 파워가 엄청나군요. 서초는 반포구가 일 다 했죠. 원베일리, 원펜타스, 뭐 진짜 미쳤다. 메이플 자이 세. 뭐 진짜 세다. 와. 그죠. 완전 세죠. 근데 도봉구만 이래. 도봉구 분들이 도봉구 힘내라는 예. 힘 좀 내시라는 도봉구. 전국적으로 그러면 서울 부동산 이렇게 뜨거운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떠냐 했을 때 사실 전국 볼장으로 전국이 다 뜨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거래도 늘긴 늘었어요. 얘네들도. 평균이 4만 5천인데 6월에 4만 3천, 7월에 4만 5천에서 평균적인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되긴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다고, 거래량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거래만 되고 가격은 안 올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8월에 보면 얘도 전국적으로도 거래량이 지금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아까 서울이랑 똑같은 네. 개념으로 네. 이해했을 때. 그래서 지금 8월은 지금 소강 상태, 숨고르기 구간인 게 명확하게 데이터에서도 보이고 현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제가 최근에 질문 제일 많이 받은 게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 해야 될까요? 이거였고 네. 두 번째는 얼죽신이냐 제재냐 요거였거든요. 두 가지가. 두 가지 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다 말씀드렸어요. 추격 매수. 지금 숨고르기 구간이니까 하반기에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올라타거나 좀 보고 가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건 이제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이 아니야. 신축이냐 구축이냐 주신축이냐 그거에 따라 틀리고 또 그게 입지에 따라 틀린 거라서 저는 요새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네. 정답이 있어. 정답이 있어. 정답. 본인이 보고 있는 관심 단지 있죠. 후보 단지 한 3개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단지를 모니터링을 해.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매물이 줄고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걸로 계단식으로 요거 하나 거래 되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런 시그널이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사셔야 돼요. 바로 사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수강생분들 중에 상담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신축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그러신 분들 그러면 시기가에 상관없이 거기에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그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정고점 뚫은 애들 빼고 신축인데 가격이 안 올랐어. 근데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가 더 이상 떨어진 가격이 안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액션을 취하시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역이랑 단지랑 너무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이 지역 움직여도 거기 다 움직이지 않거든. 지역별마다. 얼죽신을 준공 후 몇 년까지로 봐야 할까요? 이 지역마다 틀려요. 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강동구는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이런 신축이 5년 미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상관없이 그냥 신축이라고 하면 5년 미만이 신축이에요. 그건 어딜 가도 신축이에요. 예. 근데 목동이나 그런 신축이 전혀 없었던 데 있잖아요. 근데 목동도 목동 나름이지. 신정동이나 뭐 신월동 이런 데 빼고, 그러니까 양천구 내에서 그런 데 빼고 만약에 빼고 목동 안에서만 본다고 하면 목동의 신축은 2000년식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목동은 80년대, 90년대예요.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선 뭐 걔네들은 다 신정동, 신월동에만 신축이 들어갔거든요. 복도식만 아니어도 신축. 그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신축의 느낌이 틀려요. 목동 안에서만 딱 본다고 하면 2000년식이 신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신축이 있었냐 없었냐. 신축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최대한 늦게 있는 연식의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축에 대한 기준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 상대적이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뉴스에서 말하는 얼죽시는 말 그대로 5년 미만 5년 미만. 완전 커뮤니티 잘 돼 있고 그 1기 신도시 그런 느낌 아니고 딱 그 중앙정원 가면 호텔식 그 호텔의 그 라운지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그런 단지가 얼죽시 내에 포함이 돼요. 지금 말하는 제가 얼죽시. 정리해드릴게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다.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다. 자랑질 할 수 있다. 신축. 얼죽시 신축입니다. 근데 좀 애매해. 인스타로 올리긴 좀 그래. 카카오까진 가능해. 카카오 프로필에까지는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옆으로 올리면 여러 장 올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막 그거 80장씩 올리시는 분도 있고. 아, 막 그래요? 카카오 프로필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카카오 프로필에 올릴 수 있다. 준신축. 이 정도. 노원은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왜? 웃어? 노원이 웃어? 아니 노도강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노도강을 지금 아니 노원구는 이제 막 간다 생각했어. 네. 노도강은 거래량이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네. 가격이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고 역세권 아파트도 가격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거래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움직임이 있는 게 중계동,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있고 막 이런 그런 애들 특징적인 단지들만 되지 그 네. 외에는 또 영 그렇더라고요. 구축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입지도 그렇겠지만은. 예, 멀기도 하고 하물며 창동 역세권 개발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가격이 영 아 진짜요? 네, 생각보다 호재가 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번에 GTX-A 개통하고 나서 나머지 GTX가 조금 기대감이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다시 인건비 그 건축비나 인건비가 드러나면서 걔네들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와서 또 말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창동역에 그 GTX 들어가면 이제는 뭐 진짜 수도권 출퇴근이 편해지는 시기가 될 텐데도 지금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경기 하남, 경기 안양 매도 후에 강동구를 계획했는데 추경 매수하기가 조금 불안합니다. 북아현은 아직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기 하남, 안양 합쳐가지고 강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 가격이 올라가 있고 북아현은 아직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대출 규제는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뭔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눈치가 보인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무주택자시라고 하면 강동이나 마포나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큰 변수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재밌는 게 송파 가고요. 송파 가격 밑에가 이제 완전 밑에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마포 그 다음이 이제 강동이거든요. 네. 가격대로 보면.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냐면 옛날에는 난 돈 모아서 상급지 가야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또 새로운 트렌드로 형성이 된 게 저기 서울에 멀리 이렇게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뭐 서대문, 동작, 뭐 금관구, 뭐 양천 뭐 이런 데서 강동구로 막 온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네. 왜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만약에 20억대를 보고 있어. 그러면 20억대 단지들 각 지역마다 구별 20억대 단지들만 찾아다니는 거야. 쫙 필터링해서. 네. 아. 그래서 나는 20억에 맞는 집을 살고 싶은데 서울에서는 어디든 이동 가능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지역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난 이 가격대에 여기를 갈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20억대 단지를 쫙 뽑은 다음에 거기 가장 좋은 데를 가겠다. 라고 해서 사람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보통은 이렇게 유사 생활권을 좀 고려해서 네. 좀 이렇게 멀리 안 벗어나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가격대를 딱 해가지고 네. 거기서 난 이제 괜찮은 거. 확 가버리는 거지. 강동 네. 갔다 서대문이었다가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가능한 게 실거주와 보유 개념을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거주 자체를 차라리 이참에 가격대에 맞춰서 베스트한 지역에 아예 실거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좀 다양하게 그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애 최초 대출 받고 10억에서 12억 아파트 사고 싶어요. 어디 사면 될까요? 뭐 가족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직장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요새 다 봤던 서울에 있는 애들이 다 15억에서 25억 사이여가지고 10에서 12억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쫙 도른 지역들이 다 그나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용산의 도화동 정도가 10억대거든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은데
신축도 아니고 준신축도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뭐 구축도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여기 중에 본인이 원하는 입지를 골라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걸 서울시만 하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별로 본인이 원하는 구를 몇 개 지정하셔가지고 여기서 10에서 12억대에 맞는 거를 필터링해서 후보단지 3개를 만든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간다. 그럼 이제 올라타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0평대인지 30평대인지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0평대냐 30평대냐 입지 좋은데 알려주세요. 구축 가능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은 다음에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걸 뽑으시면 되죠. 이거는 따로 저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돌아다니는 데는 다 15억이랑 25억. 네. 그리고 다 약간 시장을 확인한다는 시점이어가지고 네. 덜 오른 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갔던 애들 거의 전고점을 거의 왔거나 전고점을 넘었거나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전고점 좀 덜한 애들은 입지가 좀 떨어지고 구축인 애들이에요. 마포도 아연이랑 염리 뭐 이런 애들은 다 올랐고 상대적으로 좀 덜한 구축 이런 쪽은 좀 덜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걔네들도 조금 되게 황당했던 게 걔네 거래도 안 됐어. 근데 마포의 마장동 같은 경우도 좀 황당했어요. 맞아. 거래가 이제 몇 개 되긴 했는데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았어. 근데 가격이 이미 전고점이야. 매물 가격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올려놨네?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하고 딴 애들도 전고점 올랐다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전고점 가격에 그냥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도 몇 개 거래했대. 근데 문인 뜸에 거래가 잘 되지도 않아. 그리고 소규모 단지라서 이렇게 거래 건수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눈은 있어야지. 매물이 다 전고점 가격에만 나왔네? 여기도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큰 거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가 꼭 확인하시고 그 추이를 보시고 나서 하셔야지 뒤통수를 안 맞는다. 지금 그런 식으로 실제 거래 안 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가격 매물을 그냥 전고점에 올려놓는 단지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저 항상 덕분에 잘 구독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전주 제2의 고향입니다. 네. 저는 저희 남편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서 예. 저희가 전주에 내려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주혁신도시. 예. 혁신도시에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어릴 때 같이 이제 오고 싶어서 저희가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예.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제 매매에서 거주하고 있던 비용에 비해 예. 서울은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매도 타임도 잘 모르겠고 예. 계속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위에 거주를 지금 하고 계셔서 네.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임장을 다니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식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지방은 언제쯤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좋고 어떻게 제가 위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할 때 하는 게 좋을지 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럼 뭐 자녀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여유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지금 부동산에 거의 금액이 다 묶여 있는 상태고 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여기 혁신도시에 예. 그 호반 1차에 거주하고 있어요. 호반 1차. 예. 네, 저희는 그 탑층에 거주해서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일반 층보다는 매매 금액이 이게 다소 조금 더 높기는 하거든요, 선생님. 예.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학군이고 뭐고 사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되게 만족한데 예. 계속 여기가 저희가 연고지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거주할 마음이 계속 사실 생기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예. 저희는 만약에 당분간 만약에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가서 살기는 어렵다면은 그냥 저희는 여기에서 뭐 전세를 가든지 아니면 실거주 할 거를 작은 거를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고 예. 위에는 전세를 이렇게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싶은 사실 마음이 크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지금 동안구 쪽 예. 인덕원이나 아니면 평촌이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예.
그쪽에 저희가 한 20평대를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안양이나 평촌을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제가 사실 살던 곳이기도 했고, 돌아다녀 보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걸 매매하면은 한 5억 후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서울에 가기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가능한 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안양 그쪽, 인덕원 쪽을 보니까 그래도 20평대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명하신, 저한테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자 전화드리게 됐어요. 아, 네. 질문이 아주 딱 떨어집니다. 아주 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논리적으로 아니요, 얘기를 저는- 하시네요. 네, 아주 딱 부러집니다, 질문이. 저는 초보자고요. 그냥 가정주부고 사실 이제 후레기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보람차시겠어요. 자, 이렇게 또 적폐로 한 명 또 만드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수요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방에 거주를 해야 되지만 집은 서울에 사고 싶다. 지금 약간 그런 수요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저희 이제 주위의 분들도 처음에는 내려오셨다가도 이제 이 집값 같은 게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내려왔을 때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이제 남편 혼자 여기서 근무하고 결국에는 가족들을 위해 먼저 올라가시는 케이스들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마음이 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어요. 저희도요. 5억 후반대. 어떻게 5억 후반대. 사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평촌에서도 5억 후반대면 조금 애매한 가격대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아, 갭으로도요? 아니, 근데 뭐 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도 뽑아봐야 되겠지만 네. 네. 5억이면 지금 근데 이거를 언제 결국 실거주 나중에 올라왔을 때 실거주용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 생각도 저희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이게 투자용인지 실거주용인지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네. 완전 투자용이면 뭐 이렇게 지금 사실 지금 안양의 트렌드는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원래는 안양은 이 평촌 신도시가 메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평촌에서도 이게 평남 지역이 메인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안양이 움직이는 지역은 비산동이에요. 오히려 만안구나 비산동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안양을 이끌었던 애는 안양 메가트리아. 지금은 이번에 입주하는 프루지오 더샵. 이런 식으로 신축.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작년에 평촌에서 여기에 있는 어반 퍼스트 또 작년에 같이 그 메가트리아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센터 퍼스트 얘가 작년에 약간 미분양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 피가 1억, 그러니까 오히려 더 1억 넘게 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안양은 원래 학군 패턴의 지역인데 네. 신축 패턴의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트렌드는. 그리고 옛날에 비해 학군 패턴의 지역이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목동이랑 대치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맹모라고 해서 애들 공부시켜야 돼. 무조건 갔어요. 일단 뭐 월세든 전세든 뭐 일단 그리고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 갔어. 일단 갔어. 일단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싹을 봐야 돼. 애가 싹을 봐서 공부를 할 것 같아. 될까? 약간 어느 정도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 그리고 평촌의 엄마들이 지금도 학군 패턴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닌데 학군 때문에 구축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신축에 그냥 사냐? 이걸 비교해보는 수요가 좀 늘었어요. 사실은 그 학군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학군이랑 학원가가 좋은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경남. 네.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데 요즘 엄마들이 굳이 뭐 애들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뜬 게 여기 메가트리아랑 이쪽 구역인 거거든요.
신축이면서 여기 인프라가 새로 생기고 얘도 지금 신축이잖아요. 얘는 사실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지난번에 걸어 보셨잖아요. 좀 네. 거리 있습니다. 예, 역세권이라고 하긴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산동에 여기 역도 생기고 새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여기들이 조금 비산동이 오히려 좀 뜨고 있거든요. 신축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물이 얘가 지금 피가 1억인가 2억인가 더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사도 있는 아파트거든요. 평촌 자이 아이파크. 여기까지도 지금 7월 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축이라서 꿈틀꿈틀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저점 가격이 거래가 됐어. 그 밑으로는 가격이 안 나오고 올라가. 그리고 매물이 사라져. 이런 현상이 보였던 데가 여기였거든요. 7월 초에. 그래서 지금은 평촌이 신축 위주로 움직이고 그럼 구축은 안 움직이냐 했을 때 구축은 올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올 상반기에 여기 이 학군 학원가가 있는 요 지역에 있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물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뭐 꿈마을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뭐 따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된 움직임은 매매 거래가 많이 됐대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10건 정도 거래하면 8건이 매매, 2건이 전세. 근데 23년도에는 10건 거래하면 8건 전세, 2건 매매. 근데 24년도에는 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거래는 8건으로 많이 됐지만 금매거나 가격이 저렴한 애들 위주로 거래되고 가격이 더 올랐다 싶으면 거기까지는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구축이 좀 돼서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대장 아파트는 현대홈타운이잖아요. 30평대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올랐다가 지금 그렇게 그냥 딱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근데 이제 메가트리아랑 비교를 해보면 메가트리아는 전월세였구나. 다시 볼게요. 얘는 그래도 요만큼 전고점에서 요 밑에서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홈타운이. 네, 홈타운이 기존 구축. 네. 메가트리아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학군 패턴의 지역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발로 인해서 신축 쪽이 조금 더 얘가 입지적으로 현대홈타운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걸 탈 거냐 아니면 이제 실거주도 하고 나중에 애들을 학교 보낼 때쯤에 올라와서 좀 오래 가져갈 거냐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가 만약에 선도지구로 돼가지고 뭔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인덕원 동탄선도 가고 여기 신축이 들어서고 인프라 좋아지고 하면 당연히 이쪽도 물이 좋아지거든요. 같이 좋아지거든요. 아니면 지금 또 이쪽에 이런 쪽에 트리지움 어디였어? 그런 애들이 또 분양이 되면서 형성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트렌드를 따라갈 거냐. 근데 지금 보니까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갈 것 같으시니까 네네 입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축발은 아시죠? 5년 넘어가고 신축발이 지나가면 입지발이 더 우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로 투자해서 이렇게 회수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신축발 대세를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입지발로 가시는 게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구축이 덜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가격대 제가 아까 부동산 지인에서 이 아파트 분석에서 찾았던 것처럼 가격대를 하고 충분히 임장을 하신 다음에 내가 장기로 갈 거라고 하면 거기서 맞는 갭으로 해서 최대한 베스트한 지역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안양편은 그 후랭이 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인덕원 생활권이랑 평남 생활권, 평북 생활권 그리고 그 외의 생활권을 구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활권에 따라서 수요의 특징이 달라서 변동폭도 다르고 가격의 움직임도 다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좀 다 숙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향에 맞는 생활권을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귀한 시간 내셔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조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영상도 참고해서 네.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뭐 결정되시고 판단하시면 채팅이라도 남겨주세요. 아무튼 덕분에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유료로 찾아뵙지 않으면 되게 뵙기 어려운 메디테이터님도 이렇게 지방에서 호랭이 TV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항상 잘 구독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의 바르시고 이렇게 표현을 잘하시네요. 얘가 근본이 있으시네. 후레이님 너무 흐뭇해하시는데 표정이. 아주 제가 원하는 100점짜리 전화 예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앞에 인트로, 자기소개, 마지막에 아우트로, 인사말까지 아주 완벽한 후레이님 표정이. 거의 전화 예절의 끝 100점짜리 샘플을 지금 갑자기 제가 오늘 첫 통화로 받았네요. 후레이님 얼굴이 이제 만족 100%. 아니 전화하는데 관등 성명도 안 되고 저 뭐 이거 있는데요 뭐 이래버리면 그거 하고 이렇게 앞에 좀 이렇게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사지 좀 살랑살랑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아주 전화 예절이 엄청나신 분이네요 진짜. 근본 있어. 후레이님 표정 흐뭇해 인정. 지금. 이분 아주 근데 제 채널로도 좀 와서 좀 해주세요. 아니 너무 후레이님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 후레이 TV 시청 잘 하고 있고요. 네. 네, 메디테라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서울에 예, 그 용산에 예, 32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5월에 예, 그 인천에 또 하나를 2주택으로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인데 네, 용산 거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작년에 입주한 거를 2년 더 보유했다가 인천 거를 먼저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아예 두 채를 다 팔고 좀 더 핵심 입지로 가는 게 좋을지 네. 해서 상담 드려보려고요. 지금 용산에 그럼 실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예. 인천에 실거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산입니까? 인천입니까? 용산이요. 용산에 실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 인천은 투자하신 거고. 투자하신 거고 일시적 예, 맞아요. 2주택이니까 네, 네. 네네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액대나 이런 걸 좀 알아야 용산은 어디인가요?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것 같은데. 용산 어디 용산은 뭐 한남이나 이천 같은 핵심 지역은 아니고요. 예. 약간 마포랑 경계 지역에 있는 도하나, 쪽, 원효로? 예. 이쪽. 원효로 자가 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네. 이게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지금 10년 차 됐고 저도 이제 갈아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시적 2주택자는 그 2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3년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이 거의 다 됐고 해서 이거를 계속 보유하고 가져갈지 아니면 인천 거를 먼저 팔면은 이제 용산 게 남잖아요. 1주택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는 맞죠?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처음에 산 물건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작년에 제가 샀던 인천 거를 먼저 팔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을 받으시려고 하면 예. 첫 번째 물건을 사고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물건을 사셔야 되고 두 번째 물건을 산 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해주는 그 비과세 특례법이 그거거든요.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되고 인천을 먼저 팔면 인천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고 네. 용산 같은 경우 팔려고 해도 3년 이내에 두 번째 물건을 사고 3년 이내에 팔아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천 거를 그 일반 과세로 그냥 먼저 팔고 네네. 그 다음에 용산 것만 갖고 있을 경우에 그걸 3년 내에 또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인천 거를 팔아버리면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얘는 그냥 비과세인 거죠. 인천 걸 팔면 이제 용산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비과세가 되는 것도 요건이 예. 이게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 아니더라도 예. 한 가구에 대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조금 큰 물건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팔기 전에 미리 세무 상담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예. 내가 조건이, 그러니까 나는 되게 비과세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세금이 억대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 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매도화 계획이 생기면 바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한 번은 제대로 확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기가 변동이 되더라도 그러면 시기가 변동이 된 다음에 그걸 다시 적용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아놓고 세무 상담을 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되고 만약에 용산에 그런 이촌동이나 뭐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뭐 이런 정도 아니고 그 마포랑 생활권을 같이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인천거랑 합쳐서 상급지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또 그쪽도 용산의 그쪽도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올랐으면 난 만족했다라고 하면 팔고 뭐 인천 거랑 합쳐가지고 더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것도 이 향후 추후에 봐서 지금 어차피 똘똘한 채로 가고 있는 추이니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천도 인천 나름인데 인천은 어디실까요? 인천은 계양이에요. 아, 계양이면 합치셔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팔고 네네. 그 뭐 신길 2구역이나 부가현 그쪽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을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얼죽신이냐 결국 재건축 재개발이냐를 고민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지금 상담이 좀 무거운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지금은 신축 대세라서 뭐 신축으로 갈 거냐 재건축 재개발로 갈 거냐를 하는데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그것도 재건축 재개발도 입지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하셨던 흑석동의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건축 바람을 계속 불러주고 있는 거여가지고 사실은 가져가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근데 내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뒤늦게 빛을 보더라도 나는 점프를 할 수 있는 걸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프리미엄이 빠진 데가 있고 안 빠진 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빠진 데를 본다라고 하면 메리트 있는 가격에 들어가서 기다렸을 경우 괜찮아요. 근데 이미 프리미엄이 빠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의 재건축 재개발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장기간 됐을 때 그걸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공부를 하셔서 입지가 정치적인 이슈랑 몰려있는 단지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정치적인 이슈랑 걸리면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바람이 불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정도로도 만족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딱 지어졌을 때 조금 더 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져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신축은 너무 비싸서 재건축 재개발로 보시는 거죠. 맞아요. 마포 쪽에 지금 신축 알아봤더니 거의 20억 육박하더라고요. 네, 이미 그렇죠. 전고점 회복해가지고 지금 지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여가지고 리스트를 좀 뽑아 보신 다음에 내가 이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성향이 맞는지 아니면 좀 변동폭이 있어서 빨리빨리 자금 회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둘 중에 어떤 성향이 좀 맞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재개발보다는 이제 이촌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상급지로 가고는 싶은데 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시세 차익 면에서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훨씬 더 전망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고 싶기는 한데 또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 이천으로 한남으로 가는 것도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중간 입장인 것 같아요. 실거주도 같이 하실 거면 사실은 아이들과 같이 실거주를 할 거면 사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재건축으로 보실 때 신축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크게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옛날에는 남의 돈으로 지어가지고 점프가 됐는데 지금은 내 돈 내고 내 돈 낸 만큼 점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사업성 문제나 그런 건축비 증가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집 지어지는 것 자체가 구축이 가격이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짓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걸 사도 메리트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볼 때도 신축이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크게 메리트 없는 가격이면 사실 몸테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꼭 구분해서 가시고 이촌동도 사실 도화 쪽이나 이 원효 쪽보다 이촌동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갈아타기 하려고 했을 때 그만큼 더 추가로 투자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용산은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지역인 건 아시죠? 움직일 예, 때 예. 트렌드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은 아니라서 근데 향후 어쨌든 나중에 강남 3구의 서초나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 용산이기 때문에 좀 크게 뒤늦게 움직이더라도 크게 움직일 지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용산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와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본 다음에 이제 상급지로 갈더라도 그 방향성을 보고 내가 전고점을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 네, 안전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방송 예,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최진건 대표님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예. 예, 메디테라님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프레이 TV 자주 보시면 예, 어떤 분 얘기를 좀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출연자분 거를 제일 좀 많이 챙겨보세요? 주로 메디테라님 거를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 이해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는 편이라, 네. 예, 그런 편이에요. 메디테라님 지금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메디테라님하고 자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전체적으로 다들 훈훈하구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첫 통화, 두 번째 통화. 주건이, 박건이. 오늘 전체적으로 통화가 너무 훈훈하네요. 아,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다 수준이 높네. 이렇게 막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없네. 아, 그리고 후랭이님이 약간 사실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운영자로서 어렵거나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보람되고 약간 고생이 눈 녹듯이 녹는 듯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오늘 후랭이님 얼굴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자면, 그 뭐 잘 보고 있으면 댓글이라도 좀 하나만. 아니, 왜냐면 반응을 몰라. 댓글이 아예 없으니까 뭐 잘 보고 있다라든지 뭐가 재미없다라든지 뭐가 재밌었다라든지 뭐가 반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은 왜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집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후기. 평은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런 반응이 맞는 건가 아닌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서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두든지 웃음이라도 하나 찍어두든지 뭐 느낌표라도 하나 찍어두든지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좀 제작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누나 왜 하락론자가 되셨나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하락론자 아닌데. 아, 그래요? 시장론자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최근에 서울이 막 불장이고 과열됐는데 제가 지금 상승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분석하시는 분들은 서울만 보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역 분석가다 보니까 모든 지역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만 간다고 해서 그럼 이거를 지역적으로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저는 조금 애매하다? 약간 불편했어요. 서울만 집이냐, 서울만 부동산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불장이다, 몇 억 올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지역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서울만 막 이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조용한데 나머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방송이 전국 단위로 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지금 막 불장이야 이럴 때 되게 괴리감을 느끼시고 뭐 아까 잠깐 보여드린 평택처럼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지역을 보는 사람, 저는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서 시장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관점이 틀리고 저는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울만 집이 아닌데 서울 올른다고 다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고 차라리 지역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맞겠다. 서울은 상승이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하락론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장론자, 지역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상승을 했는데도 하길 바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하는 분들하고 같이 촬영을 하니까
저는 그냥 같이 일을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네. 그분들의 신념에 물들지는 않고 그냥 나는 내 입장이 있고 그냥 내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쨌든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그래서 저 지난번에 갔어도 서울이 상승하지 않았냐? 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고 자기도 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러 가는 거고 저는 거기에 저도 약간 나름 고집이 있고 전망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락을 주장하시는 거고 여기는 네.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상황이. 정부가 뭘 때릴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심리로 쌓아놨으니까 저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유동성이 확실하게 늘거나 실물 경제가 살아나거나 뭔가 국제적으로 좋아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밑에 받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심리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변할 수 있는 건데 이것만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공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다고 해서 가격이 뭐 오르고 이 공식의 현실이 딱딱딱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심리가 따라오는 건데 그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 거냐라는 거는 그때그때 틀린 거고 서울도 지금 부족하다 그 아까 불안과 두려움에서 쌓여져 있는 것들이 에너지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사실 공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에너지가 그 심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될까? 아니면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우리 갑자기 급락했었잖아요. 21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닥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열어놓고 전 최악과 최선을 항상 생각해서 열어놓고 투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치명적인 리스크만 피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움직이자라는 생각에서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막 그렇게 막 서울 빼고 막 그렇게 사실 노도강도 안 가고 있고 경기도권을 제가 또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네. 경기 북부는 평화놀이 나온 이후부터도 더 안 좋잖아요? 시베리아. 안 좋잖아요? 이 여름에도 시베리아. 그리고 별내선 터졌으면 사실 남양주에는 정말 큰 거 터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남양주가 이번에 이슈가 많이 되긴 했어. 근데 가격이 그만큼 올랐냐라고 하면 그것도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경기 나머지 지역에서 봤을 때 올랐냐면 뭐 아까 서울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애를 빼고는 일자리 자급자족하는 애를 빼고는 또 싸하거든요. 그럼 이걸 상승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저희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맞나?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나?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지역 분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로 보는 사람으로서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하락노자는 아니고 아 그래요? 솔직히 제가 틀리더라도 올랐으면 좋겠어. 내 물건 좀 올라야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제가 틀리더라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퓨씨 아저씨하고도 어울리시길래 제가 질투가 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열린 오픈마인드라서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 신념을 꺾으려고 하면 안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의 의견을 와서 얘기해줘 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왔어요. 서울 뜨거운 건 맞는데 지금 소강 상태 된 건 맞아요. 그래서 뉴스나 통계에서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뉴스에 속지 마시고 현장 가보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에 따라 분위기가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남의 말 듣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본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 먼저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추경 매수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 매수. 신축 추경 매수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최고점 찍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약하기 전과 계약한 이후의 마음이 정말 많이 틀려져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걸 지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시야가 확 넓어져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나는 이거 아니면 평생 집을 못 가질 것 같아. 계약을 꼭 해야 돼. 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시기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최고고 이게 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쓰잖아요? 현타가 와서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 오면서 그 불안보다는 사실 훨씬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간격을 좁히려고 한다면 그 간격이 없어질 만큼의 충분한 준비와 그런 확인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사기 전에 밤에 잠 못 자는 거랑 사고 나서 밤에 잠 못 자라는 거랑 그 무게감은 정말 달라요. 진짜 그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갖더라도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도 정말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봤는지 본인한테 자문자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뉴스만 조금 보고 그냥 불안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하는 건 사실은 돈은 자기가 내면서 책임은 저쪽이 전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책임을 전문가가 지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세금이 너무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지역별로 핀셋이 많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단지랑 그 전문가가 말하는 거랑 흐름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하고 자기가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이미 눈치를 챘고 지금 유튜버들 불러서 이번에 88 대책 그 발표한 거 관련돼서 의견 수렴하더라고요. 내일 그걸 회의하더라고요. 뭐 유튜버들 지금 가거든요, 거기. 한 5명인가 6명 가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뭐 그렇게 이제 의견 수렴도 하니까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얘기가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8월 9월 달에 또 어떻게 또 액션을 취할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 근데 지금 서울 부동산에 포커싱을 맞춰서 대책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지방 활성화 정책, 지방을 좀 살려주는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서울 부동산이 간다고 해서 규제 대책을 전혀 안 담았잖아요. 이번 7월 세제 개편안에. 지방 분들은 상당히 소외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지방에 대한 좀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